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의 배경했었죠. 그쵸? 예, 네, 배경했고, 1차 십자군 전쟁이 그 성공을 이루는 고기까지 했었죠. 그쵸? 그래서 네,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이제 그 분열돼 있었다. 그 이슬람 세력권이 분열돼 있었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고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이슬람 세력이 분열돼 있다고 했었죠. 그쵸? 네. 분열되어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분열, 하나로 통일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사이 동안에, 100년 동안에. 아하,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었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살라딘이 출연을 합니다. 이름 못 들어봤어요, 살라딘? 알라딘은, 아, 알라딘. 네,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을 해서 이제 아이유브 왕조라고 하는 거를 출범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막 여기저기 이슬람 세력들이 쪼개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살라딘이 출연해서 아이유브 왕조를 출범을 시키고 이슬람 세력을 하나의 왕조 세력 안에 편입을 시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각계격파를 했었는데 이제는 각계격파가 어렵죠. 오히려 여기는 봉건 그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개의 봉건 왕조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도 그 기독교 세력도 이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되게 많아요. 네, 예, 서로 왕하겠다, 혹은 서로 뭐 저기 어디 차지하겠다 이런 게 알력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세력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통합된 그런 상태였었죠. 뭐 이래저래 뭐 알력 다툼은 있었지만, 근데 이슬람 세력은 분열돼 있어서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저기 그 뭐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왕조가, 봉건 왕조가 세워졌는데, 반대로 한 100년 정도 지내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는 치열한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불화합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서로 하나로 통합되는 요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렇게 힘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 이슬람의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죠. 성전의 교리 있잖아요. 지하드 교리. 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지를 저렇게 뺏어가고 있는데 이슬람은 뭐 하느냐? 우리도 성전을 선포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100년 내내 꾸준히 사실 제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분열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잘 안 돼 있었는데 살라딘이 이제 통일 왕조를 수립하면서 성전을 선언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슬람 세력이 통일된 전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거예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졌던 이 왕조들은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못 뭉치고 서로 왕하겠다고 싸우면서 뭐 에데사 백작국인가 뭐 그런 데가 이제 뭐 넘어가는데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처음 십자군이 내려올 때 그 막 수수방관했잖아요. 수니파니 뭐 시아파니 하면서 수수방관했잖아요. 이슬람 쪽이 꼭 네, 마치 그게 역전된 현상처럼 이제 그 현상이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최후에 이제 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왕국까지 이제 그 살라딘의 아이유브 왕조가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왕위 다툼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전군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그 일대 대전을 벌입니다.
이제 하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대 대전이 이제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살라딘이 완승을 거둡니다. 완승. 아, 치열한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승을 하고 사실상 이쪽 전력을 섬멸해버리는 결과가 와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나머지는 이제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접수해 가면서 이제 땅 따먹기 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1187년에 이제 1차 십자군이 세웠던 왕조가 마무리가 돼요. 네. 요 사건이 이제 서구 세계에 전해지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서구 세계는 이제 큰 그쵸? 네. 그 빅 뉴스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요거 이전에 2차 십자군도 있었어요. 그때도 뭐 어디가 뭐 그 봉건 왕조 하나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제 또 똘똘 뭉쳐서 갔던 건데, 근데 그거는 하여간 대실패를 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빅뉴스가 전해지면은 항상 유럽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차 십자군이 세웠던 왕조가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니까 이게 대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서구권에서 가장 그니까 아까 말했듯이 1차 십자군은 그 야구로 치면은 한 3선발, 2선발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 저쪽에서 이번엔 전력을 다한 거죠. 통일 세력을 구축을 해서 반격을 하니까 우리가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도 1군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일본. 우리도 이제 에이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십자군 원정대는 그 유럽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정예병 명장들이 그 출동했던 원정대가 3차 십자군 원정대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제대로만 풀려져 갔다면은 아마 1차 십자군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 마치 꼭 그 스포츠 올스타전 하는 것 같은 아, 네. 이 당대에 가장 힘 있는 군주 3명이 동시에 원정길에 올라요. 와,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요거 우리 저번에 봤었죠, 그쵸? 네. 프리드리 바르바로사가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 아직 프랑스는 안 했는데 다음에 할 거예요. 프랑스의 필리프 2세라고 하는 네. 당대 가장 강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인간 병기죠, 그쵸? 네. 사자시망 리처드. 이 3명이 동시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정길에 올라요. 아, 예. 대단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리고 가장 이 많지만 화려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아무래도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가 거느렸던 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신성 로마 제국군 정예병이 한 10만 가까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그 로마 교황이 특별히 전 유럽에 7년간의 휴전을 공포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옆에 있는 그 영지 쳐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너 파문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7년 동안은 무조건 못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전력을 다 동원할 수 있게 그 조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최고 명장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그 원정길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동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저기도 통일 세력으로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해서 그 뭐냐 그 우리 1차 십자군이 그 했던 그 나라를 밀어버렸으니까 우리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뺏길 수 성지를 뺏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1세 군대가 사실 그 본대이자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 저번에 그 배웠었죠. 그쵸? 네. 예, 그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에 이제 상륙을 해서 계속 이제 쓸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이때 한 70 가까운 노인이었대요. 70 가까운 노인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환경이 가혹한 환경이었죠. 낮에는 막 내리쬐고 예, 너무 덥고 예, 이제 그런 그 물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강을 하나 만났죠. 예, 그래서 그 강을 건너다가 익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강을 건너다가 이제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다. 아, 예, 그래서 황제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영주들 기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통솔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그쵸. 사람이 호출하니까 사실 나이트 서비스로 온 건데 호출한 사람이 없어서 아, 예, 네. 그래서 이 10만이 갑자기 그냥 터키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아, 터키에서. 예, 터키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네. 아, 이거 아쉽죠, 그쵸?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독일 지역이니까 독일 지역은 당연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동로마 지역 변경을 거쳐가지고 터키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가기 되게 편하죠, 그쵸? 네. 요렇게 출발을 했고 여기 프랑스하고 영국 있잖아요. 네.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일대로 본대이자 선발대로 이렇게 터키 지역을 쓸고 지나가고 있으면 뭐예요? 이제 후발대 이자 그에 못지않은 전력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정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네, 없어져 버리고 필리프 2세와 리처드가 이제 거느리는 군대가 이제 해안가에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상륙 작전 하는데 이제 요 본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군이 더뎌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데 이제 리처드가 여기 키프로스 라는 섬이 있거든요.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선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해안가로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보급 기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키프로스를 이제 편입을 하고 먼저 쳐서 편입하고 그다음에 아크렌가 거기를 이제 쳐가지고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해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필리프 2세하고 리처드하고 이제 같이 투닥투닥 하면서 어쨌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요 일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터져요. 영지를 반으로 그 영지가 내 거여야 된다라고 했나? 하여간 왜냐면 프랑스는 왕이고 리처드는 영국 왕이긴 하지만 봉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필리프 2세가 그 영지를 갖고 그게 내 소유여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간 영지 문제로 이게 붙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리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씩 나눠야 된다 그런 식이라면은 그렇게 하면서 맞받아치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서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였고 결국 이제 전체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그리고 승리한다면은 그 승리에 대한 영광과 그런 영지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둘이 또 라이벌이잖아요. 네. 이제 교두보까지는 마련했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터져 나오는 상태에서 필리프 2세는 그냥 나 더러워서 못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 한 명이 그냥 또 전쟁터에 제대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빠져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리처드 1세만 남아요. 그래서 3차 십자군은 리처드 1세 대 갑자기
지구방위 대에서 리처드 1세대 살라딘의 대결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리처드 1세가 사실상 핸디캡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왜냐면 위에서 그 사실상 그 주력 역할을 하기로 했었던 프리드리 1세 군대도 없죠. 그쵸? 전략상 네.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필리프 2세가 돌아갔잖아요. 네. 돌아가서 이 사람 가만히 안 있었죠. 뭐 했어요? 리처드의 동생인 존을 꼬드겨서 기억나시죠? 야, 형 아, 여기 가 있잖아. 뭐 하냐? 빨리 이 영국 왕 좀 차지해봐라. 라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리처드가 여기서 장기전을 펴지 못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선택지가 더 좁아져요. 아, 예,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륙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무조건 해안가로부터 보급을 받으면서 내륙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아크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나가서 예루살렘을 수복한다. 설령 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고립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세력은 다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고립되는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포위돼가지고 네. 싸우지 않고 말려 죽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예루살렘으로 또 직접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통일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1차 십자군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직진하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크레에 상륙했던 리처드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교두보들을 계속 마련하면서 야금야금 쳐들어갑니다. 아, 야근이요. 네, 야금야금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살라딘이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펴고 싸움을 거는데 리처드가 다 이겨버립니다. 와, 네,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로 가야 되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행군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살라딘이 알고 뒤에서 따라 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옆에서도 날리죠. 대부분의 군대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긴 바다니까. 어, 아이고, 퇴로가 끊겼구나. 그쵸?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싸우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니까 제풀에 뭐예요? 그냥 배 네, 타고 돈, 네, 그냥 다 오합지졸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냥 추격 섬멸전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라딘이 그거를 노리고 야금야금 뒤를 추적을 해가면서 화살을 막 뿌리면서 사실상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야금야금 펼쳐 나가려는 것을 눈치를 채고. 네. 예, 그런데 리처드가 이거를 제대로 방어를 하면서 이 대열을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죠. 안 흐트러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파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여길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살라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싸움을 진짜 걸었어요. 그냥 화살만 쏘고 위협 주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랬다가 대패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이겨?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야파까지 이제 이 다음에는 요거 승리한 다음에는 이제 사실상 그냥 안전하게 쭉 가는 거죠. 쭉 가서 야파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아스글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스글론. 배후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요런 루트를 어렵게 밟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조성된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리처드니까 이만큼 한 거예요. 네. 예, 예, 싸움을 엄청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존이 계속 왕 되겠다고 하고 필리프 2세가 영지 막 펼쳐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해서 여기 세력으로 대응하잖아요. 이 세력을 어때요? 천천히 와해시켜가지고 더는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력을 천천히 와해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그 전력도 많지 않은데 시간 여건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처드가 최후에 이제 그 작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요 배후에 있는 이집트를 먼저 박살낸다. 네, 이집트를 먼저 박살내고 배후 세력을 완전히 그 끝장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접수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게 되는데 내부에서 분열과 불만이 너무 크게 터져 나와서 이게 이제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군 입장에선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리처드가 거기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야금야금 해안가 도시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더니 갑자기 요번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랑 저 먼 이집트로 가자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리처드는 그거밖엔 길이 없는 거고 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빠르게 이집트를 또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이제 수로서 빠르게 이집트를 접수한다. 이 결단을 내렸는데 마치 인도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알렉산더의 휘하 장병들이 사실상 반란 비슷하게 해서 멈춰서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집트 원정이 무산되고 난 뒤에 이제 리처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있으면 현상 유지는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현상 유지는 되지만 예루살렘 가서 뺏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계속 있어서 현상을 유지시키자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존하고 필리프가 자기 나라와 영지를 다 잠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리처드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살라딘하고 협정을 해요. 네. 살라딘하고 협정을 해서 앞으로 몇 년이었더라? 3년인가? 3년 동안은 우리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세력권을 유지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유지시키고 순례객들의 안전 보장을 보장한다. 그렇죠? 순례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는 그런 협정을 맺고 떠나요.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존을 그쵸? 이놈 자식이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용서해줬죠. 그리고 이제 필리프 2세가 야금야금 먹었던 영지들 막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화살 맞아 죽잖아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협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살라딘 입장에서도 이거 사실 살라딘 입장에서는 뭐 얻은 게 없잖아요. 그쵸? 현상 유지 뭐 거의 그대로 시켜줬고 뭐 얻은 게 아스글론을 뭐 반납받는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더 전초기지 하나 정도만 이제 얻는 그거 외에는 없는데도 살라딘은 리처드가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협상에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게 3차 십자군 원정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계획이 많이 꼬인 거죠. 그쵸? 근데 당초 계획대로만 이루어졌다면은
리처드가 굳이 여기서 꾸물꾸물 거릴 이유도 없고, 네. 예, 설령 꾸물꾸물 거렸다고 해도 여기서 필리프 2세가 돌아가서 이런 식의 일만 안 했다면은 빨리 협정을 맺고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예, 이런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예루살렘 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뤄지지 않고 대신 예루살렘을 여기 3년 동안이네요. 그쵸? 예, 3년 휴전 기간 주고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선까지만 이룩하고 끝나는 게 3차 십자군 원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십자군 원정대고 가장 전력이 강했던 십자군 원정대입니다. 그래서 아, 예, 이슬람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 알라께서 독일의 왕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지금쯤 이 시리아예요. 여기 그 터키하고 요 레반트를 잇는 시리아와 요 그 성지는 다 저기 그 기독교 세력에 넘어갔을 겁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리처드 혼자서 고분분투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만약에 여기 사실 독일이랑, 독일 10만 사실 주력군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와주는 이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쵸? 바로 네, 수복이, 네, 수복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중동 판세 전체가 다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예, 물론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근데 리처드 혼자만으로도 어떤 그거를 얻었냐면은 이제 해안가 도시들을 그래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군 원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두보는까지는 확보하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와서 상륙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확보하고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는 게 이제 그 역사의 이제 진행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혼자 이룩한 거, 온갖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이룩하는 게 이제 리처드입니다. 사자시망 리처드. 그래서 전설적으로 잘 싸운 왕으로 항상 역사에 기록이 되고 필리프 2세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권모술수의 그 화신, 네, 권모술수의 화신. 그래서 마치 그 삼국지로 치면은 한 조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네, 하여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이후에 십자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냐면은 3차 십자군까지는 그래도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성지를 수복한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요소가 그래도 더 우위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대인데 네, 4차 십자군 원정대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4차 십자군 원정이 가장 그 코믹의 진수를 보이는데요. 3차 십자군이 어쨌든 그렇게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루살렘을 수복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안전 루트까지는 확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젠 뭐예요? 후속 병력을 보내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수복하는 일을 진행해야겠죠. 그쵸? 그게 네, 당연히 교황이 그거 하라고 하죠. 그래서 4차 십자군이 결성이 되는데 이 4차 십자군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뭐 보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저 비잔틴 제국이 좀 약해 보이는데 네, 예. 그래서 저기 가서 저기 그리고 저기 그 싸우는 거보단 통일된 이집트 세력이랑 저기 그 이슬람 세력이랑 싸우는 거보다 부유하지만 약한 저기 그 발칸반도 콘스탄티노플을 차라리 약탈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뒤에서 이제 그 베네치아 이제 그 세력이 그걸 막 이렇게 꼬드겨요. 네, 그래서 그 둘이 합세해가지고 성지로 가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가서
함락시키는 일이 제 4차 십자군에 일어납니다. 아, 아, 황당하죠. 그래서 그 1차 십자군 성공했을 때 시리아고 그 레반트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네 개의 왕국 세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나서 발칸반도 지역에 라틴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그런 귀족 국가를 또 이렇게 몇 개 세우고 네, 예, 운영하는 일대 코미디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십자군이 갑자기 동로마 제국 지역에 라틴 제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원정 가서 성지를 수복하겠다고 해놓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 황제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것들을 수습을 해서 이제 다 쫓아내버리고 다 수복하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십자군에 대해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게 돼요. 아, 예, 오히려 반가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후에 그런 원정단도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활약도 사실 많이 못해요. 네, 이제 마지막 그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키웠던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프랑스의 루이 9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사실상 마지막까지 그 신앙적인 이유를 갖고 이미 4차 이후로부터는 신앙적 이유는 많이 퇴색됐어요. 네, 네, 근데 그 마지막까지 신앙적인 이유를 갖고 성지를 수복한다. 라는 그런 그 목표로 끝까지 십자군을 추진했던 프랑스 왕이에요. 루이 9세가. 그래서 9차 십자군까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도하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이 이제 병사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십자군 원정이 돼요. 아,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 마련했던 교두보 있잖아요. 아크레라고 하는 그 교두보 거기까지 네, 함락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발판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원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6차 십자군인가? 뭐 그 십자군은 사실상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 구매하러 갔다. 아, 예, 돈 주고 그 통치권을 얻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그 신앙적인 그런 이유들은 많이 퇴색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많이 추락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프랑스 왕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거를 추진을 하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교두보가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다시는 이제 나오지 않는 게 십자군 원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한때 중동 거기가 한 100년 이상 가까이 서구권에 속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자, 하여간 십자군 전쟁의 이제 대략적인 사실은 이렇고요. 이제 그 영향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영향이 뭐냐? 엄청난 영향을 사실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아, 십자군 전쟁이 사실상 중세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첫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약해지게 돼요. 와, 아까 십자군들에 의해서 막 약탈당해가지고 라틴 제국 세워지고 막 그거 회복한다고 막 난리 치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시한부 있잖아요. 우리 시한부 환자처럼 네, 숨은 붙어 있지만 손가락 까딱하기 어려운 네,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방벽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에 의지해서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나라가 됩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15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제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사라지게 되는데, 예, 이처럼 그 시한부 환자처럼 숨만 쉬고 누워있는 나라처럼 된 게 뭐 때문이었냐라고 하냐면은, 예, 십자군 전쟁 때 입은 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로마 제국이 원래 저기 이슬람 세력들을 좀 꺾고 자기 그 세력을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엔 잘 먹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오면 올수록 진짜 신앙적인 이유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예, 오스만 투르크가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나중에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충수였던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동로마 네. 제국, 비잔틴 제국도 자충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서유럽의 기사와 귀족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 공백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출범시키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봉건제도가 해체가 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족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었죠. 같은 프랑스 안에 있어도 여기 그 나는 프랑스인이다라는 의식이 중세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예. 오늘날의 프랑스라고 하는 그 영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세 사람들은 내가 프랑스인이지 저 옆에 영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나랑 같은 민족이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영지 아래서 사는 그런 영주민이지 이런 의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가가지고 워낙 많은 기사와 귀족들이 죽고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서 왕권이 강해지니까 그 왕 아래 속한 사람들,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동일한 사람들, 민족 의식, 민족 국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서울 사람이지, 나는 뭐 저기 뭐냐 인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의식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중앙 정부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의식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뭐에서 비롯됐느냐? 십자군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원정을 갔다 온 농노들도 엄청나게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거의 죽지 못해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기 성지 수복하겠다고 가보니까 어때요? 이슬람 애들? 오, 잘 살아요. 잘 살죠. 막 러그 깔고 뭐 스팀 막 그 뭐냐 그 사우나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막 매일 씻고 막 그 뜨거운 물 나오고 막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부러운 뭐 저기 짐승보다 못한 애들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쵸? 근데 왜 네. 나는 영주들의 개 돼지처럼 뼈가 부서져라. 네. 그것도 겨우 살아봐야 30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좀 대도시로 가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그러니까 시골에서 영주민의 삶으로서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좀 읽어보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방의 영주 그 장원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흑사병까지 돌죠.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예, 그런 모든 요인들이 이제 그 겹쳐져서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하여간 그 막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사와 귀족들이 목숨을 잃고
그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이 높은 문화 수준과 부유함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더는 영주들을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족을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야겠다.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 농노로서 이 영주민에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감하게 대도시로 간다. 예전에는 그 이탈하면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 땅에 속한 부속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난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 가보니까 훨씬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는 도시로 나는 그냥 갈 거야. 해서 그냥 가버리는 건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고맙죠.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교황의 권위가 십자군 말기로 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추락합니다. 아, 예, 그 성지 수복하라고 보냈더니 이 원정대가 비잔틴 제국 털어먹고 라틴 제국 네. 세우고 교황은 그거 그 통제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차지할 것입니다 했는데 결국 쓸려 나갔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그런 이제 그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을 가져온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막을 내리는 부분에서 중세가 막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꼭 언급해야 되는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 되는 겁니다.